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품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품사는 모든 문법을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의 단위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단어라는 게 있죠. 단어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일컫는데 그 단어들이 실제로는 수만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 수만 개 단어가 있고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각각의 어떤 사물을 일컫거나 뭔가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개 단어를 따로 분류해 놓지 않고 그냥 통으로 사용하게 되면 적절한 자리에 어떤 형태의 단어들을 놓을지 되게 뭐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비슷한 성격이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어들끼리 묶어서 품사의 이름을 주면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만약에 명사다 그러면 명사의 자리에 명사가 계속 다양해서 교체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들을 분류해 놓고 분류해 놓은 결과값에다가 품사의 이름을 주게 돼요. 그래서 품사의 단위와 단어의 단위는 실제로는 똑같아요. 단어를 그냥 분류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게 되면 품사란 낱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해 놓은 꾸러미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화면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낱말들을 9개의 주머니에다가 나누어서 담아놨어요. 실제로 이 9개가 우리나라의 품사의 단위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9개의 단어들이 다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에요. 책상, 사랑, 철수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죠. 그렇죠? 뭐 쭉 가다 보면 뭐 노랗다, 차갑다, 슬프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죠. 노란 상태, 그렇죠? 모양이나 상태, 슬픈 상태, 차가운 상태,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뭐 달리다, 먹다, 짖다 이런 것들은 어떤 동작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비슷한 형태나 기능이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을 똑같은 주머니로 이게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국어는 여러분들이 보듯이 9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구품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어만 하더라도 품사가 9개가 아니에요. 8품사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 말은 뭐냐? 품사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특징과 사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개로 지금 분류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 1960년대 그 전에는 5품사였어요. 5개의 품사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연구가 더 돼서 지금은 9품사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국어학자들 중에는 아니다, 10품사가 더 맞다, 혹은 11품사가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단어들을 나누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품사의 대장은 뭘까요? 네, 명사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의 이름이 바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기본이고요. 그렇죠? 네, 뭐 책상, 사람, 철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가끔은 또 이제 그 명사를 계속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걸 대신해서 일컫는 말을 쓸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뭐 처음에는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대명사잖아요.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만약에 대명사라는 게 없다면 경일이는 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야 돼요. 그러면은 경일이는 오늘 뭐 하다가 또 경일이는 또 뭐 하다가 또 경일이는 또 뭐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게 뭐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지루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명사의 이름을 대신 가리킬 때 우리가 대명사라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우리, 당신,
그것, 나, 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린 그걸 대명사라고 하죠. 명사를 대신해서 일컫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명사와 대명사가 여러 개 이상이 모여 있을 때 우린 그 숫자를 세게 되잖아요. 숫자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 우린 그거를 수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 하나, 첫째, 뭐 1, 2, 3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수사라고 하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가 모아서 체언이라고 하는데 체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이 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명의 대상이 되는 그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체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에 주로 얘네 체언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이제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우리가 만든다 했을 때 이 체언이 있으면 그 체언을 설명하는 말이 필요할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은 실제로는 이제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데 모양이 바뀌어 사용된다라는 개념이긴 해요. 그러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설명하는 말, 그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동사는 뭘 설명하냐면 동작을 움직임이나 동작을 설명하죠. 그래서 달리다, 뭐 먹다, 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동사에 포함이 되고 다음에 이제 상태나 뭐 성질 같은 것들을 설명하게 되면 그게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뭐 노랗다, 빨갛다, 뭐 이렇게 차갑다, 슬프다, 뭐 이런 말들이 형용사에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형용사는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국어의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의 형용사의 개념을 먼저 배우는 경향이 있어서 국어의 형용사를 오히려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형용사 A는 명사 N을 꾸며주죠. 이렇게 꾸며줘서 영어에서 형용사의 개념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영어의 형용사의 개념인데 국어의 형용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술어로 사용돼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의 형용사의 기본 개념은 기본형이에요.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뜨겁다, 차갑다, 슬프다, 뭐 아름답다 이렇게 그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가 형용사를 분석을 해야 영어에서 말하는 개념과 혼동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 보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주로 주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말인 동사와 형용사가 있으면 기본적인 문장은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앞에 있는 체험과 용언을 그냥 갖다 붙인다고 해서 모든 문장이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뭐 철수가 먹는다, 철수는 먹는다, 철수만 먹는다.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결국은 앞에 있는 체험과 용언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걸로 연결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걸 우리는 관계어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관계 지어지는가에 따라서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체험과 용언을 연결해 주는 그 관계어를 우리는 조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는, 이가, 을을, 그렇죠? 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에 포함되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장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말의 단위인 문장이라고 했을 때 체언과 설명해주는 용언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해주는 관계어인 조사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기본적인 문장들의 뼈대는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요 6개의 품사가 아주 중요한 품사가 되겠죠. 뼈대가 되는 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뼈대도 중요하긴 한데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자기의 감정을 실어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사용하게 되냐면 수식어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수식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식이라는 게 꾸며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떤 거를 꾸며주는가에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로 구분이 됩니다. 관형사는 보면 알겠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인 체언을 꾸며줘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걸 관형사라고 하고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면 우리는 그거를 부사라고 합니다. 예, 관형사는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영어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형용사가 국어에서는 관형사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물론 명사, 대명사, 수사를 다 꾸며주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수식원을 국어에서는 관형사라고 한다. 그쵸?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형사에는 뭐 옛 사람 할 때 옛, 그쵸? 그런 사람 했을 때 그런, 헌 옷 했을 때 헌, 그쵸? 이런 것들이 관형사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뭐 한 사람 했을 때 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관형사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데 동사, 형용사가 주로 서술어로 많이 사용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이기도 하고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뭐 많죠. 가득 담다, 무척 예쁘다, 뭐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우린 그거를 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총 지금 몇 개 나왔죠? 예, 8개가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쵸? 8개의 품사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우리가 구품사니까요. 하나는 뭐냐? 예, 감탄사. 독립어이에요. 감탄사는 와우, 뭐 이런 거죠. 뭐, 네, 아, 그래, 뭐 이런 거. 어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감탄, 감정을 나타내는 놀람이나 느낌이나 부름이나 대답 등 뭐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우리가 감탄사라고 하고 얘네들은 문장의 주어나 서술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9개 구품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게 돼요. 자, 알겠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품사의 설명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품사부터 설명을 했지만 이런 품사들이 그냥 똑하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단어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9개의 품사가 정리가 된 걸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수만 개의 단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눴길래 이런 품사의 결과가 나왔는가 그거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품사 이제 우리가 이렇게 9개의 품사들이 단어들이 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은 예, 형태. 형태라는 게 뭐냐면 얘가 모양을 바꾸어 사용하느냐 고정된 상태로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 구분을 합니다. 형태를 나눌 때 첫 번째 불변어가 있고요. 예, 불변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변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가변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이 9개의 품사 중에 형태가 바뀌어서 사용되는 품사는 뭐하고 뭐밖에 없을까요? 2개밖에 없거든요. 예, 동사와 형용사만이 가변어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달리다, 달리고, 달리지, 달리냐, 달리어라. 사실 형태가 막 바뀌어서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예쁘다, 예쁜, 뭐 그리고 그렇죠? 예쁘자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쁜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형태가 바뀌어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동사나 형용사라고 하는데 다 가변어라고 하고요. 나머지 9개 중에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원래 고정된 상태 그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불변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품사는 이렇게 처음에는 2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뭐 이해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일단 가변어와 불변어를 나눈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이에요. 얘네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가지고 단어들을 나누게 돼요. 그러면 보면은 뭐 명사 여기 우리가 이 기능에 포함되는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수식어, 독립어, 체언, 관계언, 용언 이 단어 요 5개의 이게 중분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1차 분류고 이게 2차 분류죠. 품사 2차 분류. 그렇죠? 품사 2차 분류로 해서 나온 게 방금 우리가 봤던 체언, 그렇죠? 용언, 그다음에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얘네들이 기능에 따른 분류예요.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몸이 되는 역할을 하는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체언인 거고 용어는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용어의 이름은 실제로는 가변어라는 의미예요. 쓸 용자, 활용한다라는 게 형태를 바꾼다는 의미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용언들은 가변어기도 하면서
실제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말을 만들지 않고 그냥 용언이라는 말을 그냥 기능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어인, 관계는 이제 주로 체언과 용언의 관계를 알려준다 해서 관계어인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언과 용언을 꾸며주는 수식어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 홀로, 얘네들과 따로 연관되지 않고 따로 독립되어 사용한다고 해서 독립언, 이렇게 해서 기능상 5가지로 구분하는 게 두 번째 품사의 분류 기준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기능이 바로 음이에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에 따라서, 뜻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게 되죠. 어떻게 나누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체언이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사물의 이름이냐 해서 명사, 그 이름을 대신하냐에 따라서 대명사, 숫자의 개념인가에 따라서 수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죠. 마찬가지로 동사, 용언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설명하느냐, 뭐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 그쵸? 그 다음에 수식어 같은 경우도 체언을 꾸며주냐, 부사를 꾸며주냐, 용언을 꾸며주는가에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의미에 따른 기준까지 정리를 하면 총 9개의 품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이 기능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각 품사의 특징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불변어, 가변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형태를 바꾸어 쓰는 놈들이 가변어인데, 그쵸? 이게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 구분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사용하는데 동사나 형용사는 형태가 바뀌는구나, 이런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기능에 따라서도, 그쵸? 쭉쭉쭉쭉 보면은 얘네들이 문장 속에서 주로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뭐 주어의 자리라든지 서술어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꾸며주는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하면 정리될 것 같은데, 자, 알겠나요? 예. 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용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형태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뭐 다른 품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고정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그 품사 안에서 나뉘는 것들이 좀 지극히 좀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인 용어는 그 활용을 하잖아요.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 형태소를 좀 분석해서 각각의 특징을 명확하게 좀 아는 것이 좀 문법을 파악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리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선생님이 용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달리와 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쵸? 달리와 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준은 그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형태를 바꾸어 사용할 때, 고정되어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꿀 때 계속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달리다 했을 때, 여기 활용이라고 써놨죠. 그쵸? 이렇게 달리다, 달리고, 달리지, 달리니, 달리어라, 달리니, 뭐, 달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해서 실제 문장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활용되어서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고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고정된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활용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그쵸? 이 간은 근간간자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핵심이 된다. 그죠? 뿌리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미는 엄마의 개념이 아니고요. 꼬리 미자예요. 말의 끝에 사용되는 형태소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간부터 좀 설명을 하면요. 어간은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달리다 했을 때 영어로 하면 run이죠. 그렇죠? 영어로 run인데 실제로는 달리다에 담겨있는 run이라는 의미는 다에는 없어요. 뭐만 있냐면 달리에 다 있어요. 100%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감만 바뀌지 않으면 run이라는 개념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달리고, 달리지, 달리어라, 달림, 뭐 이렇게 아무리 바꿔도 우리가 그것이 run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달리라는 이 어간에 실질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 형태소로 구분을 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다음에 뒤에는 다를 포함한 이렇게 변하는 전체 부분 있잖아요. 예, 여기 변하는 부분을 예, 어미라고 하고 어미는 형식 형태소예요. 얘는 run이라는 개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만 나타내는 거예요. 달리다 하면 문장을 끝내죠. 달리고 하면 뒤에 뭔가 연결이 되겠죠? 문장을 연결할 거고요. 달리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달리니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쵸? 해서 문장 속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을 나타내요. 그거를 우리는 문법적 의미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는 실질적인 어떤 대상이나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 형태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런 애들은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언이라는 거는 활용하는 부분과 활용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그리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 그리고 얘네들은 실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문법적인 의미, 문장 속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품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